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룻밤의 기록입니다. 차가운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한 낯선 남자가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그를 드린 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베개 밑에서는 저를 경악하게 만든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진 않았지만 끈질기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오늘 밤은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고 있던 그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동네는 다 아는 사람들 뿐이라 이렇게 늦은 밤, 그것도 화슨 날씨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입고 있는 외투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추위를 막으려는 듯 두 팔로 가슴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쑥쑥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지친 기색과 초조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룻밤만 신세 좀 지게 해주십시오. 딱 하룻밤이면 됩니다. 마을 뒤편 고갯길에서 길을 잃었는데 차 기름까지 떨어져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이 집에는 저와 12살짜리 아들 단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자는 이 작은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본래 낯선 사람, 특히 남자를 경계하는 편이었습니다. 과거에 안 좋은 일을 겪은 후 생긴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습관이었죠. 하지만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선량한 얼굴 뒤에 악의를 숨긴 사람도 적지 않으니까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서 굳은 채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동안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절대 아주머니와 아드님께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저 몸만 누일 곳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비를 맞으며 더는 걸을 수가 없어서요. 바로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거의 텅 빈 것처럼 보이는 남자의 지친 눈을 보니 정말로 비를 피할 곳이 절실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꼭 하룻밤만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 주셔야 해요.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젖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라고 말한 뒤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아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낯선 남자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거실 바닥에 여분의 요를 깔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아 온기를 찾으려는 듯 두 손을 비볐습니다. 그때 저는 남자의 손에 긁힌 상처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넘어지거나 무언가에 세게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손은 왜 그러세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자기 손을 내려다보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개울가를 지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괜찮습니다.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비 오는 밤에 왜 개울가로 다닐까?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고 그가 심하게 떠는 것을 보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남자는 죽 그릇을 평소보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함과 슬픔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한 숟갈 한 숟갈마다 지친 삶의 무게를 삼키듯 죽을 먹었습니다.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제가 깔아준 요에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게 들려왔지만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에 낡은 문이 삐걱거릴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더욱 스산해졌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기에 저는 동이 틀 무렵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아침 8시쯤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자가 누워있던 요는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밤새 걸어두었던 외투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작별 인사도 없이 문을 두드려 떠난다는 기별도 없이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가시다니. 저는 혼잣말을 하며 한편으로는 무사히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기묘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려던 순간 제 시선이 그가 사용했던 베개에 멈췄습니다. 베개 모서리 밑에 노란빛을 띤 무언가가 반으로 접힌 채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꺼냈습니다. 종이봉투였습니다. 무겁지도 두껍지도 않았고 뒷면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앞면에는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몇 자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기이한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도 신분증도 아닌 색이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생후 몇 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듯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알았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휘청이는 몸을 의자에 기댄 채 겨우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사진 밑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펼쳐보니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제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장 도망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찾아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가? 왜 나를 아는 거지? 왜 이 사진이 여기에 있고 왜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경고를 남긴 걸까? 작은 집은 숨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개 밑에 남기고 간 것은 지난 14년간 깊숙이 묻혀있던 비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끔찍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을 든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눈빛이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진 언니, 바로 옆집에 살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산후조리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석 달이나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수진 언니는 마음씨 곱고 아이를 유난히 예뻐해서 항상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8살 때 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교통사고. 하지만 그 사고는 너무나 미스터리해서 동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주저앉게 만든 것은 수진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니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 티를 갓 벗은 듯한
생후 몇 개월 된 아기. 그 아기의 눈, 코, 입이 지금의 제 아들 준호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제 아들 준호는 저와 제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눈매부터 인매까지 저보다는 남편을 더 많이 닮았죠. 이 사진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하지만 어째서 이 사진이 낯선 남자가 남긴 봉투 속에 들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남자가 남긴 작은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당장 도망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찾아냈어요. 이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찾아왔을까? 수진 언니의 죽음과 이 사진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저는 사진을 식탁에 내려놓고 서둘러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로 사진 속 아기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진을 나란히 놓으면 바로 겹쳐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을 깨웠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렇게 하얘.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침 먹고 옆 동네 박 아주머니 댁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안 돼. 박 아주머니 댁에 가 있어.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저는 아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옷을 챙겨 입혀 박 아주머니 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댁 마당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가슴은 여전히 조여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으로선 저곳이 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일 겁니다. 적어도 제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불안감에 떨리는 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과 쪽지를 다시 한번 집어들고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4년 전 수진 언니가 죽던 그날 밤 사람들은 언니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던 길에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언니네 집에서 아주 큰 부부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렴풋이 아기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려갔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싸움 소리를 들은 이웃들도 달려왔지만 몇 분 뒤 수진 언니가 뛰쳐나왔고 바로 사람들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감히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가족은 모두 동네를 떠나 그 집은 몇 년 동안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수진 언니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날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이었을까?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집안은 마치 찬바람이 부는 듯 서늘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섬뜩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수진 언니의 등 뒤로 아주 익숙한 집의 한 구석이 보였습니다. 옛날 언니네 집 부엌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언니가 만들어주는 간식을 얻어먹으러 자주 갔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합니다. 바닥, 벽, 그리고 물 항아리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언니네 집에서 찍은 것이고 사진 속 아기는 누구일까? 언니의 아들. 하지만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기는 어디서 온 걸까? 저는 숨이 가빠지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끔찍한 질문 하나가 문득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저는 제 생각에 놀라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나는 분명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남편이 분만실에서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아이가 바뀌거나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바로 그때 골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축축한 흙바닥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낯선 소리였습니다. 동네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문으로 다가가 작은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가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 셔츠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제가 안에 서 있는 것을 이미 안다는 듯이 저희 집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보통 사람들처럼 짧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를 초조하고 긴장하게 만들려는 듯 길게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더니 그는 손을 내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집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제 숨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몇 초 후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바닥만 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대문 위에 올려놓고 반듯하게 맞춘 뒤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남긴 물건이 제 심장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듯이 느리지만 확신의 찬걸음거리였습니다. 저는 그가 멀리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아이들이 흔히 차는 낡은 은팔찌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든 것은 팔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쪽에 새겨진 두 글자, 꼬맹이. 바로 수진 언니가 어릴 적 저를 부르던 애칭이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왜 이 팔찌를 우리 집에? 왜 하필 낯선 남자가 하룻밤 묵고 간 오늘 찾아온 걸까? 그리고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시작되는 걸까?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빨리 이리로 좀 와보렴. 준호한테 웬 낯선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묻고 갔어. 저는 하마터면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박 아주머니 댁까지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박 아주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준호는 방에 앉아 있어. 아까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새파래졌단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있는 아들을 보자 목이 메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와락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웠어. 저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 누가 널 찾아왔어? 아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대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나를 쳐다봤어. 그러고는 박 아주머니한테 이 아이 엄마랑 둘이 살죠? 라고 물었어. 아들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름이 뭐냐고, 엄마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 그러고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 많이 닮았군. 역시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건가.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어. 온몸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많이 닮았다니. 누구를? 사진 속의 아기를. 그 생각에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무도 우리 아들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박 아주머니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 표정을 보니까 길을 묻거나 아는 사람을 찾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 뭐랄까, 이미 자기가 찾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저 확인만 하러 온 사람 같았달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 사람 눈빛이 꼭 안 좋은 일에 얽혔던 사람들 눈빛 같았어. 차갑고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눈.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있던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동일 인물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분명 같은 이유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득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사람이 준호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지는 않았나요? 박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그랬어. 애 손목을 한참이나 쳐다보더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손목. 3살 때 제가 사준 은팔찌를 차고 다녔던 바로 그곳. 하지만 그 팔찌는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그 팔찌가 아니었을까? 저는 아까 그 남자가 대문에 남겨두고 간 팔찌를 떠올렸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꼬맹이라는 2글자는 수진 언니가 어릴 적 저를 부르던 애칭이지 준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 나? 아니면 내 아들?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박 아주머니,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박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만 해. 준호를 잠시만 더 맡아주세요. 낯선 사람은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누가 와서 물으면 모른다고 문 열어주지 말아주세요. 박 아주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누구든 나쁜 맘 먹고 이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머리통을 깨버릴 테니. 아주머니의 말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다시 한번 껴안고 아주머니 댁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마치 제가 답해줄 수 없는 수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댁을 나온 저는 곧장 수진 언니의 옛집, 10년 넘게 버려진 폐가로 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직감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면 수진 언니로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마치 누군가 나뭇잎 사이에서 저를 지켜보는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장 한적한 골목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지만 차갑고 일정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제 바로 옆에 멈춰섰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토바이에 탄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장갑 낀 손으로 물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제가 베개 밑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 언니의 등 뒤에 남자 한 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언니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직 가지고 있어? 저는 숨이 차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버리지 마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당신은 모를 거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어 제가 자세히 보도록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지.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도망쳤고, 나머지 한 명은 지금 찾으러 다니는 중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꿰뚫을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찾아내면 당신 모자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요. 저는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예요? 왜 제 아들을 찾아온 거죠? 남자는 시동을 걸며 직접적인 대답 대신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얼굴이 그의 엄마랑 너무 닮았거든. 제가 그의 엄마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남자는 굉음을 내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길가 나무에 몸을 기대고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엄마랑 닮았다니 그 남자는 제가 수진 언니와 닮았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그 애는 사진 속의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살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수진 언니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만약 있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일까? 14살, 15살, 준호와 비슷한 나이.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아니야,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리 없어. 여기에는 제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고 누군가가 그 비밀을 다시 파헤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수진 언니의 폐가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이어지는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언니네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집안의 물건들을 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막 돌아서서 도망치려던 순간 그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어릴 적 제 희미한 기억 속 어딘가에 존재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온 한마디 부름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꼬맹이, 왔구나. 저는 폐가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꼬맹이라는 이름은 20년도 더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수진 언니. 그런데 눈앞에 이 남자는 어떻게 아는 걸까? 남자는 천천히 문지방을 넘어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등은 수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처럼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깊게 팬 주름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 눈빛 때문에 저는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꼬맹이라고 부르시죠? 남자는 아주 오랫동안 마치 제 얼굴의 모든 선을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네가 어렸을 때랑 똑같구나. 10수년 전이랑.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알았다고?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저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망설여졌지만 저는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남자뿐이었으니까요. 집안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집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든 것은 집 한구석에 찍혀 있는 새로운 발자국이었습니다. 흙이 아직 마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 누군가가 이 집을 계속 드나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는 먼지에 거의 가려진 낡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먼지를 닦아내자 수진 언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언니 옆에는 젊은 시절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앞의 남자와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언니 남편분이시죠? 남자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영철이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철 아저씨,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가 수진 언니가 죽은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언니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그를 무정하다고 욕했는데 지금 그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라지셨어요?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메어 나왔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썩은 나무가 갈라지는 듯한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타날 자격이 없었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쫓아냈는데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너와 네 아들을 찾고 있는 그놈. 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에 익숙한 놈. 인간성을 거의 상실한 놈이다. 한때 수진이의 오빠였던 놈이지. 저는 너무 놀라 식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태식 외삼촌.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외삼촌은 아주 온화한 분이셨어요. 수진 언니가 죽었을 때도 가장 많이 우셨던 분인데 영철 아저씨는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창자가 뒤틀릴 듯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화했지. 하지만 집안에서는 악몽 그 자체였어. 그리고 그는 저를 보며 목이 졸리는 듯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나 해? 그날 밤 수진이가 왜 죽었는지. 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 소문을 들었지만 진실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주먹을 꽉 쥐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는 도망치고 있었어. 자기 친오빠로부터 아기를 품에 안고 길거리로 뛰쳐나갔지. 그놈이 아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하나하나 조합하려 애썼습니다. 그 아기는 수진 언니의 아이였군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와 그 애의 아이였지. 아주 예쁜 사내 아이였어. 눈이 크고 동그란 게 꼭 내 아들 같았지. 심장이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남편을 닮았어. 준호는 다른 사람의 아들일 리가 없어. 하지만 저는 거의 숨을 참은 채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영철 아저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놈이 빼앗아갔어. 바로 그날 밤에.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를 지키려고 길거리로 뛰쳐나갔고 충돌과 동시에 즉사했지.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그놈은 이미 아기와 함께 사라진 후였어. 그때부터 나는 사방을 떠돌며 아이를 찾아 헤맸지.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어.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날이 되어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이 제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되물었습니다. 내 아들 몇 살이지? 12살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의 그 아이도 살아있었다면 올해 12살이었을 거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야,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사진 한 장 때문에 이럴 순 없어. 영철 아저씨는 점점 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아이를 낳은 해와 네가 아들을 낳은 해가 같아.
저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내가 멀리서 내 아들을 지켜봤다. 영철 아저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는 수진이와 소름 끼치도록 닮았어. 특히 눈매가.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지만 오늘 아침 내 집에 찾아왔던 그놈은 믿어. 의심하고 있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놈이야. 저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영철 아저씨가 저를 부축했지만 그의 손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가 저를 찾아온 거죠? 저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저를 보며 깊고 어두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그날 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니까. 너는 그날 오후에 수진이네 집에 있었지. 언니가 너한테 무언가 맡아달라고 부탁했었어. 기억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4년 넘게 묻혀있던 어두운 구석에 갇혀있던 기억. 그의 말 한마디에 한 장면이 머릿속을 찢고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언니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저에게 작은 천주머니를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언니는 속삭였습니다. 꼬맹아, 언니 대신 이것 좀 맡아줘.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사고가 일어났고 저는 너무 놀라 그 주머니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야 기억해냈을 때 주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꽉 잡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뭐가 있었는데요. 영철 아저씨는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는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출생신고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수진 언니로 되어 있는 그 아기의 출생신고서.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 아저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있거나 혹은 네가 그걸 가졌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지금 위험한 거야. 그놈은 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다. 저는 입술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제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보다 그놈이 먼저 알아내게 될 거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아주머니 댁으로 가야겠어요. 준호를 데리고 당장 떠나야 해요. 하지만 영철 아저씨가 저를 막아서며 낮고 경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지금 박 아주머니 댁으로 가는 길에 사람이 지키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심장을 택게 할 만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감시당하고 있어. 그리고 그놈이 원하는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일지도 몰라. 저는 폐가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썩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너무 세게 붙잡아 피부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영철 아저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현실. 즉, 제 아들은 저와 남편의 아이이며 제 삶은 고단할지언정 끔찍한 비밀과는 무관하다는 믿음의 나라와 꽂히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의 조각들, 세세한 부분들, 오늘 아침 대문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자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 선듯 떨렸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가 제 아들을 찾는 거죠? 준호가 수진 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영철 아저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 엿들을까 두려운 듯 문 밖을 살피더니 저를 집 안 깊숙한 곳,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낡은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놈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거지. 그놈은 원래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태어난 놈이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하필 저죠? 저는 아저씨 가족이나 수진, 언니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영철 아저씨는 제 어깨에 한 손을 올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때 넌 너무 어렸어. 하지만 너는 수진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어. 너는 출생신고서를 들고 있었고 너 자신도 모르는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없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놈이 네가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진 속의 그 아이가 네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저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더니 제가 가장 듣기 두려워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준호를 낳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의 현실 같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던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준호를 낳던 날 저는 너무 지쳐 몇 분간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눈에 스쳤던 기묘한 감정, 기쁨과 당혹감이 뒤섞인 그 표정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처음 아빠가 된 사람의 평범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었어요. 영철 아저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내 아이를 바꿔치기 했거나 네가 착각했거나 혹은 누군가 그 기회를 틈타 끼어들었다고는 생각 안 해봤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누구든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9달을 살았고 밤마다 제 손을 잡았으며 아플 때마다 제가 품에 안았던 아이였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건드릴 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메었지만 전부 다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영철 아저씨는 고뇌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떠나야 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집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박 아주머니 댁으로 가서도 안 돼. 그놈이 거기서 매복하고 있을지도 몰라. 저는 경악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영철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박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이라 그놈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기다릴 거다. 지금 네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셔. 제 아들을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제 두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그놈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떠보는 중이야. 하지만 네가 너무 서둘러 돌아가면 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거고 바로 그때 손을 쓸 거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바람이 윙윙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길게 삐걱거리는 소리에 저와 영철 아저씨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밖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왔어?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발소리. 보통 사람은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폐가의 정적 속에서 그 발소리는 마치 누군가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사람의 그림자가 흙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져 집에 찌그러진 문틀에 비쳤습니다. 저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철 아저씨가 제 귓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미행당했어. 네가 여기 온 걸 아는 거야. 저는 숨소리마저 터져 나올까 봐 두려워 몸을 떨었습니다. 현관 밖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의 모든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꼬맹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 오늘 아침 저희 집에 찾아왔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제 손을 꽉 잡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밖에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도망칠 수 없어. 이리 나와. 그냥 얘기 좀 하자는 거니까. 저는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가면 안 돼요. 영철 아저씨가 실처럼 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놈이 말하는 얘기라는 건 널 밖으로 끌어내서 얼굴을 확인하겠다는 뜻이야. 내 얼굴을 똑똑히 보기만 하면 내 아들이 그 옛날의 아기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부술듯이 세게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고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나와. 그의 목소리는 사납게 울렸습니다. 영철 아저씨가 저를 끌었습니다. 뒷문으로 빨리 가. 큰 길로 바로 나가지 말고 공터를 가로질러서 고구마밭 뒤쪽 샛길로 가. 거기서 시장으로 뛰어가서 택시를 잡아. 앞문이 다시 한번 세게 걷어차였고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가 문을 거의 다 부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저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남는다. 놈이 원하는 건 너야. 내가 시간을 벌어주마. 저는 숨이 막힐 듯한 두려움에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아저씨가 죽으면요. 저 사람은 위험하잖아요. 영철 아저씨는 저를 살짝 밀었습니다. 평생 도망만 치면서 살 수는 없어.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됐다. 앞문이 박살났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지방을 넘으려던 순간 영철 아저씨의 한마디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정말로 그날의 아기라면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거다. 저는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앞방에서 침입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혀 놓치지 마. 저는 폐가 뒷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축축한 흙 냄새, 썩은 나뭇잎 냄새, 이끼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마른 풀밭을 밟는 발소리가 요란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그의 비명이 칼날처럼 등을 찔렀습니다. 전현, 놓치지 마. 뒤쫓는 발소리가 다급하게 울렸고 영철 아저씨의 고함 소리와 몸싸움 소리, 그리고 무언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감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그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진 언니네 집 뒤편의 넓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잡초가 무릎 위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이 다리를 긁었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탈출해야 해. 준호를 구해야 해. 등 뒤의 공기가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낮은 담벼락을 넘어 영철 아저씨가 일러준 대로 공터로 향하는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공터는 넓고 황량했으며 주위에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곳을 달리면 모습이 드러나겠지만 큰 길로 돌아가면 바로 잡힐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공터를 가로질렀습니다. 바람이 채찍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갑자기 아주 가까이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의 그림자가 공터 가장자리를 쏜살같이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름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시장 뒤편 고구마밭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눈은 따가웠고 다리는 풀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고구마밭 가장자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극도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맹수처럼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잡았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서 손을 휘저어 풀밭을 더듬었고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몸을 돌려 뒤를 향해 세게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팔에 맞아 잠시 주춤했고 그 찰나의 순간이 저를 구했습니다. 저는 고구마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가슴까지 올라와 제 몸을 거의 다 가려주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밖에서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발이 고구마 줄기를 짓밟는 소리, 나뭇잎이 찢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땅에 바짝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바람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떤 흐느낌이라도 그에게 제 위치를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밭 가장자리, 저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단어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꼬맹이, 내가 살아있는 거 안다. 네가 그 수십년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도 알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네가 어렸으니 봐줬지만 이제는 내 앞길을 막고 있구나. 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에 들어와야 해.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의 아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준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숨죽여 모든 단어를 들었습니다. 네, 그 꼬마, 박신의 집에 있다고요? 꽉 붙잡고 있어요. 내가 바로 가겠소. 그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밭을 떠났습니다. 박신의 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박 아주머니 댁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그 꼬마는 준호일 테고 그가 내 아들을 건드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구마밭에서 기어나와 미친 듯이 시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스쳤지만 제 머릿속에는 준호의 비명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 가장자리에 도착해서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사람들로 붐비고 차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동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전봇대에 기대앉아 땀을 닦고 있는 택시 기사 한 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기사님, 저기 건너편 동네 끝에 있는 박 아주머니 댁까지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기사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무슨 일 있어? 제 아이가 위험해요. 빨리 좀 가주세요. 기사님은 제 표정에서 진짜 공포를 읽었는지 즉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타요. 저는 자리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기사님은 바람처럼 차를 몰았습니다. 커브를 돌 때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몸이 아프게 부딪혔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떨고 있는 준호의 모습, 저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아들의 눈빛만 보였습니다. 차가 박 아주머니 댁 대문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저는 뛰어내려 마당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준호는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도, 박 아주머니도,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보고 싶으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와라. 저는 충격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바로 수진 언니의 폐가였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가 준호를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혼자 가면 위험해.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폐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듯이 달렸고 목이 메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 미친놈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워졌을 때 앞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왔구나, 꼬맹이. 저는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그가 집구석에서 한 아이의 손을 끌고 나왔습니다. 준호야. 아이는 두려움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단단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놔줘.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애가 정말 내 아들일까? 저는 달려들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준호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제가 모든 단어를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12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아이일까?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엄마, 구해줘. 목이 졸리는 듯 메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준호의 손목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너무 놀라 울음조차 제대로 터뜨리지 못하고 가쁜 숨과 목에 걸린 작은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저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 나 버리지 마. 저는 눈도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칼날처럼 저를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왔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말만 하세요. 대신 제 아들은 놔주세요. 그는 제 반응을 저울질하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천천히 준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세게 누르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부들부들 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놔달라고. 그는 목이 쉰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놔주면 도망갈 거 아니냐? 네가 그 애를 품에 안고 또다시 숨을 거 아니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도망친 적 없어요. 아저씨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심연 속 검은 돌처럼 깊고 차가웠으며 위험했습니다. 그럼 묻겠다. 그날 밤을 기억하나? 내 여동생이 길에서 죽어나간 그날 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준호를 끌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는 그의 근처에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천 가지의 원한을 억누르는 듯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너는 그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애가 어디로 도망치려 했는지도 알고 있었어. 너는 다 알고 있었지, 안 그래?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전 겨우 8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제 눈높이까지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있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서류를 누구에게 줬지? 누구에게 줬냐고. 그의 목소리는
집 전체가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준호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반쯤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호의 손을 세게 잡아당겨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 주머니 안을 들여다본 적도 없어요. 저는 목이 거의 찢어질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잊어버렸거나 잊은 척하는 거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진 언니가 주머니를 준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그날 밤 언니가 죽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도망쳤고 다음 날이 되니 그 주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었다면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겠지.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누구요? 그는 제 온몸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 저는 마치 뒤에서 누군가에게 세게 밀쳐진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똑똑히 보려는 듯 준호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약간 풀었습니다. 내 남편이 그 주머니를 주었어. 바로 그놈이 나한테 출생신고서를 줬지. 하지만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갔을 땐 너는 이미 아이를 낳은 후였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제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 하지만 너한테는 숨겼어. 두려웠으니까.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제가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아이를 낳던 날 너는 정신을 잃었지. 그때 아이를 안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을까?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아니라 내 남편이었지.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안고 나온 아이가 정말 내 아이였을까? 그는 천천히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치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그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 아이를 낳았을까? 아니면 그냥 다른 아이를 내 아이로 착각한 걸까? 아니에요. 저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저는 9달 동안 임신했어요. 아이의 모든 태동을 느꼈다고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 아들인지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바로 알겠지. 저는 그의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가 그날의 아기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신 거죠? 그는 준호의 어깨를 꽉 쥐어 아이가 아픔에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놔줘요. 그 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맞받아쳤습니다. 상관 있어. 아주 많이. 만약 그 애가 수진이의 아들이라면 내가 데려가야 해. 우리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니까.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파요. 저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들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 뒤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저는 제 유일한 기회가 바로 그가 한눈을 파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아채고 준호를 제 쪽으로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분노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손을 휘둘러 제 뺨을 세게 때렸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는 준호의 옷깃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문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방금 나타난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달려오느라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영철 아저씨. 그가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아이 데리고 빨리 도망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준호를 꽉 껴안고 뒷문으로 끌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발 구르는 소리, 가쁜 숨소리,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막 나서려던 순간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든 소용없어. 너는 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꼬맹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집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위험했습니다. 그는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피가 누구의 것인지 반드시 알아낼 거다. 저는 준호를 꽉 껴안고 저물어가는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심장이 두동강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든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가 절대 아무에게도 널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처럼 커져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진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면 어떡하지? 저는 준호를 꽉 껴안고 폐가 뒤편의 흙길을 따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모자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해질녘의 차가운 공기가 숨 쉴 때마다 목을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가 뒤쫓아올까 두려워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길가의 나무 그림자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준호는 겁에 질려 얼굴이 파랗게 변했고 제 옷자락을 꽉 붙잡은 손은 부러질 듯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려는 거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어. 절대로. 하지만 제 마음속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위로의 말조차 힘없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철 아저씨가 무사히 빠져나왔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 남자가 여전히 우리를 쫓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달려가는 모든 길이 매복 장소일 수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 논두렁에 이르렀을 때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김할아버지의 텅 빈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적어도 잠시 몸을 숨길 수는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다리가 부러진 침대 하나와 찢어진 비닐 몇 장뿐이었지만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도 부르는 소리도 쫓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준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모자는 함께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언제까지? 어디로?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 사람이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 저는 아들의 머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사람 말 듣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 뱃속에서 9달 동안 살았어. 네가 아프면 엄마가 걱정하고 네가 열나면 엄마가 밤을 새웠어.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이 아닐 수 있겠어? 아들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남자 때문만이 아니라 저와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제가 수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언니가 저에게 준 주머니. 제가 아이를 낳던 날 남편이 먼저 아이를 안고 나왔던 것. 그날 그의 기묘했던 눈빛. 모든 것이 무시할 수 없는 경고처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도망칠수록 그것은 저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준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에 내가 정말 엄마 아들이 아니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찢어진 지붕 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아들의 앞머리를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들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꽉 껴안는 모습. 제가 지쳐 보일 때 엄마를 보호하려는 모습. 아주 작은 잘못을 해도 울먹이며 사과하는 모습. 그는 제 손길로, 제 숨결로, 제 삶의 일부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누구든, 진실이 어떻든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는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해. 준호는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를 내려놓은 듯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켰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오두막 밖에서 나뭇잎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준호의 머리를 감싸고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지만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겁먹지 마라.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영철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뛰어나가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이마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으며 소매는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였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죽지 않아. 네가 도망칠 시간은 충분히 벌어졌다. 도랑을 따라 숨어왔어.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으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요. 그는 안으로 들어와 옆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계속 도망칠 수는 없어. 그놈은 금방 널 찾아낼 거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준호의 피가 누구의 것인지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놈은 답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제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놈보다 먼저 진실을 아는 거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있는 준호를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이를 닮지 않았어. 하지만 너를 닮지도 않았지. 그 애는 12년 전에 사라진 내 아들과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똑같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얼굴도 나이도 아니야. 그는 준호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아치형 흉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사에게 물었을 때 출산 중 가벼운 충격으로 생긴 것이라고 들었던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영철 아저씨는 그 흉터를 감정이 북받친 듯 떨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내 아들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 저는 거의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이 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예전의 모든 세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색하게 대답하던 의사의 모습, 그날 남편의 눈빛, 어느 날 밤 그가 저를 안고 죄 지은 사람처럼 이상한 말을 했던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믿어주겠어. 모든 것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그날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철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희망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마른 가지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준호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영철 아저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놈이 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오두막 문 바로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규칙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꽤나 잘 숨는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 있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숨통을 조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라. 진실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시간이다. 그의 발소리가 오두막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오두막 안에 세 사람의 그림자를 꿰뚫고 있다는 것을 12년 넘게 자신이 지킬 권리가 있다고 믿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기다려온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등 뒤로 숨기고 아이의 어깨를 꽉 껴안았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아이의 손이 제 옷을 꽉 붙잡고 쓰러질 듯이 떨렸습니다. 영철 아저씨가 오두막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가 달려들 경우를 대비해 몸을 살짝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저씨는 나이도 많고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된 자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꼬맹이, 네가 어떻게 도망치고 숨든 결국 내가 찾아냈지. 그는 문을 가린 비닐을 살짝 밀치고 몸의 절반을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해질녘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억센 턱, 붉게 충혈된 눈, 관자놀이에 말라붙은 피. 마치 광기에 내몰린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들어오지 마. 그는 잠시 멈추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 너희들이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될 테니. 영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형님, 그 아이는 보내주시오. 12년 전 일과는 아무 상관없소. 그는 영철 아저씨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상관이 없어. 네가 감히 그딴 말을 해, 영철아. 아저씨는 주먹을 꽉 쥐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두막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영철 아저씨로부터 한 팔 거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두막 안의 모든 나뭇잎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12년 전 그 일, 너만 아니었으면 내 여동생은 죽지 않았어. 영철 아저씨는 이를 갈았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수진이는 형님 때문에 죽었소. 형님이 손을 비틀어 아이를 빼앗으려 했고 형님이 수진이를 길바닥으로 밀쳤으니까 내 탓으로 돌리지 마시오. 그의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감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내 아이를 훔쳐간 놈이. 준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언니가 아이를 낳은 게 사실인가요?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고통과 원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었고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웠지. 이 말에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사진 속의 아기는 아저씨 아들인가요? 그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래, 내 조카다. 내 여동생의 친아들이지.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아이가 사라졌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라졌다고요? 그의 눈빛이 갑자기 심연에 빠진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아이가 요람해서 자고 있었어. 내가 5분 동안만 자리를 비웠지. 돌아왔을 때 요람은 텅 비어 있었어. 아무 흔적도 울음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어. 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으로 뒤덮인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가 그 아이를 데려갔는지 알아.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내 남편이야. 심장이 세차게 뛰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즉시 부인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주위 공기가 진흙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이는 온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이가?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그 근처에 나타난 사람은 네 남편뿐이었어. 그놈은 수진이의 서류를 찾으러 우리 집에 왔었지. 그놈이 나한테 출생신고서를 주고는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고 말하고 떠났어.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이가 아저씨 집에 왜 갔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가엾게 여겼다고 했어. 수진이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했지. 수진이의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그는 수진 언니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 이 가족을 안다고 말한 적도 없어. 왜 그가 끼어들었을까? 왜 그가 아기와 관련이 있었을까? 영철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을 터뜨릴 듯 메어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시오. 그 아이를 데려간 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아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안다고? 영철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있소. 그날 밤 내가 모든 것을 목격했으니까. 저와 그는 동시에 영철 아저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졸리는 듯 메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중 누구도 데려가지 않았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가 당신 남편에게 아이를 맡겼소.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릿속에서 굉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오두막이 눈앞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수진 언니가 자기 아이를 제 남편에게 맡겼다고요? 왜요? 영철 아저씨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형님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소. 형님이 아이를 기어코 찾아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도망칠 곳도 믿을 사람도 없었소. 임신 사실을 숨기는 걸 도와줬던 유일한 사람 말고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 남편.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친했었소. 내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수진이가 그에게 애원했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줘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해줘요.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놈이 내 아이를 데려갔어. 그놈은 죽어야 해. 영철 아저씨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아니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소. 수진이는 그에게 아이를 맡겼소. 그를 믿었으니까.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를 꽉 껴안은 채 마치 아이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이 만약 언니가 아이를 제 남편에게 맡겼다면
그 아이는, 저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극도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라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냐고. 엄마, 저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는 미친 듯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해졌군. 이 아이는 수진이의 아들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는 준호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 흉터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자국이야. 수진이의 아들도 있었지. 아직도 부인할 텐가? 준호는 공포에 질려 자기 손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요. 확실한 결과가 있어야 해요. 내 아들 건드리지 마세요. 그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좋아, 확실하게 해주지. 그는 한 걸음 다가왔고 저는 준호를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손을 휘둘렀지만 그가 채 닿기도 전에 오두막 뒤편에서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가린 비닐을 세게 찢고 엄청난 힘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휙 돌아섰고 저도 놀라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나타난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으며 숨은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저와 그 남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남편이 들어서는 순간 그대로 배서버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를 꽉 껴안고 있던 준호도 굳어버렸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몇 시간 동안이나 죽일 듯이 쫓아왔던 그 남자는 심장이 참을 듯한 찰나의 순간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눈빛이 불붙은 수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남편은 숨을 헐떡였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모든 걸 확실히 하기 위해 왔소. 그는 제 품에서 떨고 있는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오. 다른 누구의 아들도 아니오. 그는 심연에서 기어 나온 듯한 갈라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은 참 쉽게 하는군. 수진이의 아이가 내 손에서 사라졌는데 정황, 시기, 나이 모든 게 들어맞는데 아직도 발뺌할 셈이냐?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가 수년 동안 저에게 숨겨왔던 수백 가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 제가 함께 살아온 온화하고 착한 남자가 지금은 단 하나의 의심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남자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목소리가 파랗게 질릴 정도로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밤 내가 있었소. 그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수진 씨가 형님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소. 하지만 나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소.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거짓말. 남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은 조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오. 그날 나는 아이를 건드린 적도 없소. 그저 수진 씨가 부탁한 주머니를 맡아줬을 뿐이오.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소. 내가 아니었소. 공간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흐느꼈습니다. 그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그 아이는 나와 내 여동생 말고는 아무도 몰랐어. 그 애가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목소리는 수년간의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1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소. 내가 수진 씨의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약속만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녀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았소. 저는 남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복수심과 유일한 조카를 잃은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 손에 있는 저 아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남편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미안함,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당신 아들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하지만 그 서류, 수진 언니, 그 주머니.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준호를 낳던 날, 당신은 정신을 잃었지. 그때는 나와 간호사뿐이었어. 내가 아이를 안고 나왔지만 어떻게 당신에게 모든 걸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끊겼습니다. 당신, 내가 처음 아이를 봤을 때를 기억해? 나는 울었어. 그 순간 수진 씨의 아이가 생각났기 때문이야. 내가 수진 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밤이 떠올랐기 때문이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지만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알리면 그놈이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당신은 너무 어렸고 나는 감히 그럴 수 없었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준호를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12년 동안이나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고뇌 속에서 살면서도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꼭 어린애들 잠재우는 동화 같군. 남편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본능을 다해 자기 자식을 지키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좋아. 유전자 검사를 하자. 당장 가자고. 하지만 아이는 안전해야 해. 아이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마시오. 그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나는 검사 따위 필요 없어. 보기만 해도 알아. 남편은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눈으로 진실을 죽이고 있는 거요. 공기가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면 그가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제력을 잃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 그와 남편 사이에 섰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아저씨 조카라고 믿으신다면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해요. 해치면 안 돼요.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실을 가장 알고 싶어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예요. 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9달 열흘 동안 아이를 품었어요. 아이의 모든 숨결을 알아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요. 하지만 만약 아저씨가, 제 남편이 두 분 모두가 의심한다면 확실히 해야죠. 저는 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진실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아저씨예요. 공간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흉포하지 않았습니다. 증오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아이에게는 다른 표식이 하나 더 있어.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흉터는 2개의 표식 중 하나일 뿐이야. 2번째 표식은.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떨며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목덜미에 있는 점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에게는 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씻겨왔습니다. 아이의 피부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점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워서 알아요.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갓난 아기 때는 있었어. 저는 지체 없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씻겼어요. 점은 없었어요.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목을 들어 올려 저는 준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달려들려 했습니다. 남편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 애한테 손대지 마. 오두막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달려들어 모든 것을 박살낼 거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의 휴대폰도 남편의 휴대폰도 아닌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동했고 오두막의 희미한 어둠 속에서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이름, 보건소 의사 선생님. 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저만큼이나 떨렸습니다. 아가, 아이 데리고 당장 보건소로 와. 그의 엄마가 서류를 남겨놨어. 내가 아가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두막 전체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공기를 가르듯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옛날 그 아이, 사라진 적 없어. 데려간 사람은 아가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저는 낡고 축축한 오두막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은 손 안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를 받아주었던 보건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치 12년간 묻혀있던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다급하고 끊어지며 울렸습니다. 아가, 아이 데리고 당장 부셔. 이일 그의 엄마가 서류를 남겨놨는데 지금 말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까봐. 그래. 그의 엄마라니요. 저는 바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똑똑히 말씀해주세요. 어떤 엄마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날 그 아이 일, 아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아가, 남편이 아니라. 뚜둑뚜둑 잡음이 섞이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오두막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처럼 굳어 서 있었고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쳐다봤지만 각자의 눈빛은 서로 다른 폭풍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한 의심을, 남편은 두려움과 절망을, 영철 아저씨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자신의 기억을 부숴버리려는 듯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건가?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혹시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바로 의사 선생님 아닐까?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에 살기를 번뜩였습니다. 아니야. 그 여자는 아무 관련 없어. 남편은 저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럴 이유가 없어.
만약에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수진 씨의 비밀을 알아챘다면 모를까. 오두막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제 품에 안긴 준호의 심장 박동이 망치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가봐야 해요. 선생님이 서류를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가 손을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안 돼. 그 여자가 입을 열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 남편이 맞받아쳤습니다. 엉망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12년이나 지났다고. 그는 달려들며 천둥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 아이뿐이야. 저는 준호를 꽉 껴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실을 원하세요? 아니면 제 아들을 빼앗고 싶으세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으르렁거렸지만 바로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바람이 문을 가린 비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휙 돌아섰고 저도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빛 속에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거리를 달려온 듯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마치 구원을 요청하듯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가, 내가 말해야 해. 그 사람이 의심에 사로잡혀 자기를 죽이기 전에. 저는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진실이 뭐예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의사 선생님은 그를 똑바로 가리키며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입을 다물었어. 저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까봐 무서워서. 공간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 영철 아저씨 모두 그를 휙 돌아봤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은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도망친 게 아니었어, 아가.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놈이 칼을 들고 수진이를 쫓아갔어. 저는 쓰러졌습니다. 준호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는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 봤어. 저놈이 마당에서 수진이를 때렸어. 아이를 빼앗고 수진이를 계단 아래로 밀쳤어. 수진이는 아이를 안고 길거리로 뛰쳐나갔고 바로 저놈 눈앞에서 트럭에 치였어. 그녀는 흐느끼며 그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를 죽인 건 바로 저놈이야. 그는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 핏발이 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차에 치였을 때 내가 달려갔어. 아이를 안았지. 살아있었어. 울부짖었지만 살아있었다고. 오두막 전체에 천둥 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누가 아이를 데려갔나요? 의사 선생님은 울었습니다. 내가 공기가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더듬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가셨다고요?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저 집안 사람들 손에 아이가 계속 있으면. 그녀는 그를 가리켰습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원한에 시달릴 거라고. 내가 숨겨야만 했어. 저는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에 숨기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숨을 참더니 말했습니다. 분만실에. 바로 네가 준호를 낳던 날에. 저는 손발의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바꾸셨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 아이는 다른 산모 방으로 잘못 옮겨졌고 나는 찾을 수가 없었어. 너무 당황해서 나는 수진이의 아이를 내 침대 옆에 두고 도망쳤어.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내 아이를 바꾸셨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땅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용서해다오. 나는 그 아이를 구하고 싶었어. 저는 뒤로 물러서며 칼로 베는 듯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의사 선생님은 흐느꼈습니다. 수진이의 아들이야. 제 주위의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준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이잖아.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눈물에 젖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가슴에 묻고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진실이 어떻든 간에 하지만 수년 동안 조카를 찾아 헤맸던 그 남자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그 애가 살아있었구나. 그는 벌떡 일어나 한 걸음, 두 걸음 준호를 향해 똑바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더 이상 날카롭거나 분노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아. 안아보고 싶을 뿐이야. 12년 동안 이날을 기다렸어. 준호가 제 손을 꽉 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 보내지 마. 저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결정은 12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운 사람의 몫입니다. 오두막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조카를 되찾고 싶어 했고 남편은 아들을 지키고 싶어 했으며 준호가 기댈 곳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순간 오두막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지붕을 때리는 바람소리, 각자의 숨소리가 가슴을 짓눌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카락에 뺨을 대고 아이의 온기로 어지러운 정신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타고난 강인함이 아니라 1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엄마의 본능으로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막다른 길까지 몰아붙였던 남자이자 평생을 상실감 속에서 살아온 남자. 맞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진 언니가 남긴 아이고 아저씨가 12년 동안 찾아 헤맨 핏줄이에요. 그의 눈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너무 오랫동안 쌓여온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태어난 첫날부터 키운 아이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며 제가 품에 안고 온기를 나눈 아이고 제 목숨을 걸고 지킬 생명이에요. 누구도 아저씨조차도 이 아이를 저에게서 빼앗을 권리는 없어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다가와 우리 모자 곁에 섰습니다. 빼앗으려는 것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든 우리 아들이야. 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눈물을 닦으며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 엄마의 손에서 평화로운 삶을요. 이제 와서 아이를 증오의 세계로 데려가는 건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넓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가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짊어진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 부족한 것 없이 자랐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이는 사랑으로 자랐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는 가슴에서 바위를 밀어내려는 듯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봤다면 그 애도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랐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철 아저씨는 고개를 돌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두려웠지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로부터 한 걸음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이를 향해 있었고 더 이상 살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뒤틀린 애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등 뒤에 숨었지만 이전처럼 떨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손은 아이를 만지고 싶은 듯 떨렸지만 이내 거두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목에 가시가 박힌 듯 메어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아이를 빼앗을 수 없어. 내 동생이 남긴 유일한 흔적을 내 손으로 망칠 수는 없어.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도망과 공포의 나날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는 천천히 더 이상 어떤 공격성도 없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나게 해다오. 지금 당장도 아니고 매일도 아니야. 하지만 가끔씩 그저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는 절대 말하지 않을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신다면 막지 않겠어요. 그는 수십 년간 묻혀있던 원한을 내려놓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등을 돌려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때문에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찾게 되었구나. 아무도 그를 쫓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잿빛 저녁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여느 때처럼 준호를 씻겼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나 정말 엄마 아들이 아니야? 저는 뒤에서 아이를 안고 아들의 어깨에 턱을 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늘이 엄마에게 주신 선물이야. 핏줄은 너를 키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아. 네가 엄마를 떠나면 그때야 엄마는 정말로 너를 잃는 거야. 준호가 돌아서서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저는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남편이 문 밖에서 우리 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준호를 보았습니다. 가족은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선택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견디고, 함께 치유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를 데리고 수진 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도 선물도 없이 모자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아이는 사랑으로 자랐고 이제 아무도 빼앗으려 하지 않아요. 누군가 위로하듯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멀리 나무 아래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고 키우는 것은 사랑이며 서로를 지키는 것은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